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질 분 소개합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그러나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당당해서 좋다. 시사평론계의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네. 자, 주말들 잘 보내셨죠? 예.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죠. 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제가 개요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7일과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8.7%입니다. 예, 잘 안 보이세요? 예, 잘 안 보입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네. 글씨가 너무 적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37.6%, 윤석열 후보가 35.2%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이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3.4포인트, 그리고 윤 후보는 1.9포인트 각각 하락을 했고요.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에 비해서 전주가 2.4%였는데 1.5%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12.1%. 안철수 후보가 사실 요즘 가장 큰 관심 받고 있어요. 관심사죠. 얼마 나왔다고요? 15.1%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2.3%, 김동연 후보는 0.4%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어떻게 봤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분석 좀 해볼까요? 안철수는 이제 이거 세 가지 이유로 급상승 중이에요. 세 가지. 첫째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실망한 층이 옮겨가는 반사적 이익.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가족 프리미엄.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이제 가족 리스크가 있죠. 예. 부인이나. 그런데 안철수 후보 부인은 김미경 씨는 이게 지금 서울대 교수인데 봉사하고 안설희 씨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따님.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족 프리미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약이 좋아요. 한마디로 이제 연금을 개혁한다. 또는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반포퓰리즘 개혁 공약 있잖아요. 이 정책이 먹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잠정적으로 20%대까지는 쭉 계속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일단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약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5.1%면 상당히 크고요.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가 뭐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했던 분들이 빠져서 결국 그쪽으로 갔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 중도층의 일부도 글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조사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그 단순히 윤석열 후보 측보다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 빠진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중도 진영도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 후보에 대한 실망한 부분들이 안철수 후보로 옮겨간 게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들이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런 15%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는 필수 사항이 되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단일화가 대선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예측하기로 안 후보 지지율이 한 20%까지 오를 거다 했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또 보이거나 또는 뭐 갈등이 또 유발이 되거나 이러면 20%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게 20%까지 올라가면 윤석열 후보 입장은 상당히 위기감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단일화가 더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서 갈등 양상이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40%벽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하락분을 이제 흡수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고 원인과 대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어쨌든 높아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고 줄어들긴 했지만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높은 상황,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깰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아직도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실망했던 분들의 지지가 이재명 후보한테 가지 않고 안철수 후보로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인물 대결로 가게 되면 일정 부분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토론회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이제 양쪽이 비교가 되고 이러면서 결국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 이런 정권 심판론이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결국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자질과 능력 그리고 정책으로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 방법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40%이 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의 40% 선이라는데 이거를 왜 못 넘는다고 보세요? 아니면 또 이걸 앞으로 계속 못 넘을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저는 이제 계속 못 넘을 걸로 봐요. 그는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 아직까지 높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정권 심판론 여론을 뛰어넘기 첫째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그 20, 30대 청년층의 지지율인데 이쪽이 윤석열 후보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걸 안철수라는 중도의 방파제가 막고 있는 거죠. 따라서 20, 30대가 이재명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40% 넘기는 어렵다. 2030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지 않는 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40% 넘기 힘들 것 같다. 그렇다. 자, 또 그 윤석열 후보의 이제 다음 과제는 말입니다. 김종인, 홍준표, 유승민과 이제 원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은 안철수 후보 측 권은희 의원을 만났다고 해요. 뭔 얘기가 오갔대요? 한마디로 이제 그 2017년에 그 분열을 재현하지 말자. 2017년 대선 때 홍준표가 24% 얻었죠. 안철수는 이제 21.4% 얻었어요. 둘이 합치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분열해 가지고 졌잖아요. 결국 이번에는 제대로 이제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을 이기자. 그러니까 2017년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이제 권은희 의원을 만난 거고요. 아마 이제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홍준표 의원이 내가 큰 역할을 할게. 내가 이제 윤석열과 안철수 사이에 다리를 놔가지고 단일화를 시도하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걸로 보이고요. 네. 앞으로도 이게 큰 역할을 할 걸로 봐요. 그래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정치권의 관심도 그렇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단일화에 이제 쏠려일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 자, 최진봉 교수님. 일단 단일화는 현재로서는 양측 다 단일화에 대해서 뭐 선을 일단 긋고 있어요. 오늘 현재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단일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져서 단일화는 필수 사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엇비슷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두 후보의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안철수 후보의 두 자리 15%나 20%대를 계속 유지한다. 그럼 혼자 힘으로 이기기 힘들어져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 잠깐 지적했지만 만약에 보수표가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에 한 분을 인식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표를 뺏어 오더라도 윤석열 후보 측의 표가 뺏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만약에 지지율이 비슷해지거나 별 차이가 없으면요. 단일화가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게 차이가 많이 나면 좀 쉬워요. 어찌 보면. 그런데 차이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한 10% 내의 차이가 나게 되면요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여론조사 방식 또 뭐 여론조사를 할지 아니면 협의로 할지 누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할 것인지 질문 문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문제가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협상이 끝까지 잘 될지 결렬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걸 전제로 하면 승리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단일화가 만약에 깨지게 되거나 아니면 갈등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면 피로감이 높아져서 도리어 지지율이 함께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만약 단일화가 성사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는 위협적인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도 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럼요. 단일화 하면요. 그건 이제 필승 카드고요. 단일화가 만약에 안 되면
87년에 그 김대중 김영삼 분열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어부질했죠. 저는 단일화 안 되면 어부질이 이재명 후보가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JP 모델이에요. 그때 김종필 총재가 3% 지지가 나왔는데 그때 총리하고 장관, 경제장관 다 줬습니다. DJP 연합정부였었죠. 그렇죠. 예. 저는 안철수가 3%가 놓든 지금은 근데 10몇 프로 놓잖아요. 지지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동 집권한다. 안철수에게 총리와 얼마든지 장관 자리 절반도 줄 수 있는 이런 공동 집권하에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게 DJP 연합의 교훈이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현재는 어때요? 현재 상황에선 단일화 전망. 지금은요. 오늘 상황에선. 결국은 이제 오늘에는 아직은 아니죠. 왜? 노무현 정몽준도 2주일 전에 했어요. 저는 선거 공고일까지는 서로 단일화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갔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단일화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크다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단일화의 당위성이 있다. 예. 네, 알겠어요. 그래요. 뭐 다 아들 아시겠습니다만 멸공 챌린지가 이게 논란인데, 자 최진명 교수님, 예.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SNS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멸공이라고 쓰고 네, 뭐 그랬었죠. 시진핑 사진하고 저는 못 봤지만 그걸 네. 걸어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 5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SNS 정영진 부회장이 본인의 SNS 계정에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겼고요. 다음 날인 6일에는 한국 정부가 중국 외교부의 무례한 태도에 항의 한번 제대로 못했다는 취지로 비판한 한 매체의 기사를 링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을 게재한 뒤에 또다시 멸공 해시태그를 올렸고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랬더니 약간 입장을 바꿉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을 올리면서 나의 멸공은 중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게 정치권의 논란으로까지 번진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마트에 가서 사진을 올린 거 아닙니까? 예. 올렸죠. 달걀하고 또 뭐죠, 소정익 변호사님? 달걀, 파. 멸치, 뭐 파. 정확하게 그 윤석열 후보가 산 거는 멸치하고 콩이고요. 네. 그다음에 AI 윤석열이라고 있잖아요. AI. 도리도리 AI가 안 대답한 하는- 거는 두 개 더 포함해서 달걀하고 파. 그다음에 멸치, 콩 4개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나경원 전 의원도 올리게 되고 이 사진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 후보가 이 논란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콩국 같은 거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누구나가 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가 이 나라가 소위 자유와 민주에 기반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의 얘기인데, 자, 뭐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국가보안법에 찬양 고무죄가 없어졌죠. 따라서 이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도 자유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해도 자유고, 나는 공산당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예요. 이거는 뭐 옛날에 그 색깔론을 제기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헌법 가치가 너무 쉽게 훼손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저는 올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걸 가지고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또 이제 이거 심지어 통신조회까지 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다 본질은. 따라서 뭐 이 부분은 지금 이게 김정은 찬양 뭐 방문 환영 이런 게 조직도 많잖아요. 따라서 너무 이게 정용진 회장을 비판할 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용진 회장이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굳이 뭐 그걸 할 필요 없죠. 멸공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다 해서 비난할 대상도 아니다 이래 봅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SNS에 왼손에 파를 든 사진을 올리면
본인은 좌파다 이렇게 적었는데 여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권 반응은 색깔론이라는 거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멸공 외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표현의 자유 있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뭐 말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말하세요 많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돼요.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이제 젊은 세대들을 볼 때 이게 얼마나 구태겠습니까? 뭐 옛날에 뭐 색깔론, 북한 문제, 뭐 선거 때만 되면 그거 뭐 북한과의 관계 이런 문제 가지고 어떤 여론을 움직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색깔론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풍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일을 지금 2022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표를 얻고 특정 지지 계층을 결집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절대로 저는 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요.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도리어 지지층은 결집할지 모르지만 긍정 지지층은 중도층으로부터는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이 멸공 캠페인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홍준표 의원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게 윤석열 후보 또 공약으로 내건 거 아닙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 부정적이던데 이 국민의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제가 이준석 대표 계속 비판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굳이 멸공을 지금 전면에 내세워봤자 뭐 크게 도움은 선거에 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너무 멸공을 내세우는 게 중도층한테 과연 우리가 호소력이 있는가? 이 점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 지적이요. 이 부분은 저는 맞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도 월급 200 있잖아요. 네. 이것도 상당히 귀담아 들을 필요 있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도 그랬지만 하사관들도 이게 200이 채 안 되거든요. 160만 원, 170만 원이라며 초봉이. 그러니까 이제 사병을 200만 원 준다. 지금 67만 원이거든요. 뭐든지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을 갑자기 10,000원 올리겠다 했다가 결국 공약도 못 지키고 부작용만 나왔잖아요. 너무 이게 갑자기 3배 이상 올리는 거 이거는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네. 점차적으로 개선하더라도 저는 이 갑자기 200 주는 공약 이것도 남성의 표를 겨냥한 일종의 퍼주기 포퓰리즘이거든요. 그 점에서 오늘 이게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의원이 좀 지적다운 지적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일보 단독 보도가 오늘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다고 하던데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재합류 이런 이야기인데 이 여부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 교수님? 일단 저는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한 인터뷰에서 선을 그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 다시 들어오고 이럴 과정은 아니다. 선대위도 지금 축소를 해가지고 선대 본부로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지금 본부장 다 만들어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전 선대위원장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느 자리에 또 가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자리도 없겠네요. 예. 선대 본부 그렇죠. 좁아졌으니까. 네, 그리고 해서 바로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전 선대위원장이 오시게 어려울 것 되면 같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렵죠. 두 분은 이제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고요. 뭐 저는 다시 이게 합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 위기를 넘기면서 원팀에 합류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요. 공약이 2개 나왔거든요. 하나가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사병들 월급 200 주는 거. 이 2개가 이준석 대표의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여가부 폐지도 공약으로서 이게 여성표 잃는 것도 많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고요. 여가부 폐지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사병 월급 200도 도움이 안 되고요. 지금 이게 이준석 대표는 너무 20대, 30대 남자만 올인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선거도 해야 되잖아요. 그 점에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 멸공 캠페인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 그거는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네. 자,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 젠더 이슈가 또 대선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SNS에 이제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월 200 이렇게 글을 올리면 시작이 됐는데 요 얘기 좀 비판적으로 이제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얘기는 아까 예. 홍준표 의원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요건 놔두고 여가부 폐지 이거는 왜 비판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2년별로 지역별로 세대별로 갈각이 찢겨져 있잖아요. 나라가 이게 지금 2동강 3동강 나 있는데 이걸 다시 젠더 갈등을 유발해 가지고 또 이게 남녀로 또 나누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여가부가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이걸 젠더 갈등을 이용하면 안 돼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여가부가 잘하고 있다는 안 봐요. 여가부가 최근에 피해 호소인하면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여가부의 역할을 재조정한다든지 뭔가 이게 대안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무조건 이게 포퓰리즘식으로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 폐지 7자로 이렇게 하는 거는 선거에만 이용하겠다는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여당 입장은 뭡니까 지금? 여당 입장도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이걸 갈라치기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아니 양성평등물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남녀가 모두 다 평등하게 아무런 차별 없이 함께 공동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성 여성을 자꾸 갈등으로 부추기잖아요. 그 중심에 이준석 대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윤석열 후보가 전혀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정책을 내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대선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해야 될 때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동은요. 절대로 바람직하죠. 정치가 이런 일을 앞장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요 닷페이스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걸 두고 당내 논란이 있었던데 닷페이스가 무슨 채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 중에서도 이제 페미니즘에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이제 소수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 있고 그분들이 주로 보시는 그런 그 채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출연한 문제 가지고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 많습니다. 왜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있으면서 이대남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20대의 남성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지를 좀 많이 보내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지율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페미니즘 성향이 있는 이런 네. SNS에 출연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 직접 출연 이유를 밝혔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가능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 모두가 국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듣는 행위 자체 봉쇄를 하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귀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나쁜 얘기라도 들어야죠. 아예 귀를 막아버리자. 근처에 가지도 말자. 접근도 하지 말자. 이거는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국민이니까 다 들어봐야 된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들어봤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하사관 표현을 하셨는데 예, 다 부사관. 부사관이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요 얘기입니다. 이번 대선에 이른바 3S, 3S, 알파벳 S 이게 선거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영어 잘하실 테니까 예. 본 교수님이 3S. 3S를 준말이면 세 개의 S잖아요. 예. 첫 번째 S는 소셜 미디어입니다. SNS. 예, SNS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유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스마일은 일단 재밌게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유권자들이나 일반 시청자들이 보고 웃을 수 있는 스마일. 네. 두 번째 S고요. 세 번째는 쇼트란 건데 예. 쇼트는 59초 영상 한 줄 공약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짧은 영상이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는 긴 영상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짤방이라고 보통 우리말로는 표현하는데요. 그런 짧은 영상들에 환호하고 그 영상에 많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통해서 유권자들을 공략하는 게 필요하다. 미디어학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 운동이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선거 운동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대중들 모아놓고 연설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구조가 됐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런 시대에 뭐 가장 적합한 선거 운동 방식이라고 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또 이게 정치를 너무 희화시켜 버리는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외교 이런 거는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또 진지한 토론도 필요하잖아요. 네. 따라서 둘 다 필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평소에 젠더 이슈를 보고 요리에 비유하곤 했는데 그만큼 이 젠더 이슈가 다루기 어렵다는 건데요. 자, 대선 후보들이 2030 젠더 갈등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먼저 봉보로봉 최진봉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죠. 그거 이상한데? 서정욱 변호사 해주세요. 이준석도 복렬사 자격 없다. 예상한 대로군. 예상했다는데. 알겠습니다. 저 서정욱 변호사도 유튜브 뭐 쇼츠 이런 거 다 하죠? 예. 예.
조회수 많이 나옵니까? 많이 옵니다. 오, 알겠습니다. 대권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